컴버그 얘기가 맞아요. 전이가 활성화돼요. 전이가 일어나는 자개적 전이들이 일어나니까 그 전이의 질이 다른 거죠. 다른데 컴버그 얘기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평가자나 경멸 훼손시키기 등 적극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어떤 무의식적인 심리 역동들, 심리 내적인 내담자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전이 저항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면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내담자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정신 활동들 평가절하를 하거나 경멸하거나 훼손시키는 것들은 이것은 이분들의 심리 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행동화되죠. 실제 우리를 평가절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다투고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액팅아웃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이 저항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전이 저항을 무효화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이분에게 통찰을 주어서 이런 전이 저항을 못하도록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평가절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경멸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전이 저항의 효과를 무효화시킨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평가절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신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무시했던 원대상하고 관계에서 느꼈던 정서를 나한테 지금 투사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저 멋지게 해석을 해서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훌륭한 분이고 과거의 원대상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잘 해석해 줌으로써 이분이 나한테는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라는 통찰을 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저항을 무효화시켜서 이분의 저항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정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의 분노나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느낌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치료기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금 느끼는 것을 너 틀렸어. 그 느낌, 생각 자체가 틀렸어.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일상살면서도 똑같아요. 자기가 지금 뭐가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런데 네가 화나는 게 근거 없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 라고 옆에 여러분들이 했다가 불 맞죠? 근데 이게 분석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분석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통찰이 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 사람들의 저항은 더 커져버리죠. 저항을 해소하겠다고 전이 저항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저항이 더 커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전이 저항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면이라면 아주 명료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보통 의심, 미움, 시기 같은 강한 편집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해석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해석이 잘해줬으면 그 통찰에 따라서 이분들이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평가자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그 정서는 그대로죠. 더 강화된 정서죠. 나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편집증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편집증적으로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한 대상이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를 어떤 얘기든지 그냥 다 할 수 있는 편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치료자죠. 네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모습을 내가 다 알아.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분의 그 실상을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근데 넌 지금 나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온갖 그러겠지만 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대로 어떤 때는 결국 몇 달을 더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몇 년을 갔어야 그때 비로소 내담자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몇 년 동안 하고 나서야 겨우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석을 해주니까 그동안은 이제 사라진 사람은 여기서 카운트가 안 되겠죠. 그동안 몇 년 버틴 사람이 그때 가서 그때 내가 선생님 좋은 뜻을 알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항하고 미워하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 이런 태도 이런 죄책감이나 감사를 느끼는 상태에 간다. 이게 말하자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간다는 얘기예요. 인격 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PS 포지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패러노이드한 그래서 편집 분열적인 자리에 계속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치료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편집 분열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해석이 일어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래서 컴버그의 치료 기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이분은 병원 환경 속에 있으니까 병원 환경 속에서 필요할 경우 입원시키면서 이런 통찰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컴버그처럼 그 치료 커뮤니티, 하스피탈 커뮤니티로부터 서포트를 받으면서 어떤 내담자를 보는 입장과 인디펜던스 오피스 속에서 각자의 사무실에서 내담자를 보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버그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보드라인 환자나 혹은 자객적 환자들은 대부분 빠른 시일 안에 사라져요. 그래서 환자들이 사라지고 그러고 여러분도 사무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교수님 이거 보면서 여기 보면서 자기애적 환자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소외감. 그래서 저는 할지 못할지 다 하게 해서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그래도 안 도망가네?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뭔가 이 자기애적 환자가 이렇게 상담자와 그 관계성을 신뢰 관계성을 맺으면서 뭔가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치료를. 어떤 면에서 이 컴버그의 태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여기 그런 용어가 나오죠. 전이장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이장을 무효화시켰다는 얘기는 저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 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그거 스탑. 그러지 마. 너 돌았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너 돌았어. 그 얘기를 지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는 사람한테 너 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더 뱅뱅 돌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돌아 있는데 너 돌았어 그러면 정말 뺑 돌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버그의 접근보다는 현대적 신분석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사람들은 현대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이의 이 저항에 조인하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 저항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저항에 함께 해주라는 저항을 함께 하면서 그 지점에 같이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한 환자는 인슐레이션 해주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그 사람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인슐레이션이라고 차단막을 쳐주라는 인큐베이터처럼. 그렇죠. 인큐베이터도 안전한 장소죠. 그러니까 안전한 속에 있도록 해서 이 사람이 공격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내가 공격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는 건 창 들고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도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 겉으로 보면 아주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인데 이분들을 바로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저항 분석이라고 방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 저항을 잘 해석해주면 자기가 엉뚱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분이 방어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이럴 때 오히려 방어가 늘어나서 내담자하고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린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저항이 더 심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치료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을 만큼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스파틴스가 봤던 것은 우리 한국에서 잘 아는 햇볕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게 북한과 우리가 남한에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는 네 체제 속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네 라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너 왜 민주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느냐고 하면은 그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살아온 방법이 자객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은 이분은 방어하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다. 처절한 과거가 숨겨져 있는데 이 과거를 전체적으로 이 인격 전체에 살아온 과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현대 정신분석의 입장이에요. 지금 너는 저항하고 있는 건 너는 지금 저항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네가 힘들었으면 그래 저항하고 있겠어. 그래 절대 딴 생각하지 마. 그대로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넌 쉬어.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든 얘기는 안 해도 돼. 너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괜찮아. 라고 이분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경우에는 이분이 그 속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하게 정말 내가 안전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자기한테 있는 정말 힘든 정서들을 숨겨진 과거, 숨겨진 갈등, 자기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서러운 과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그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히어앤드 나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물론 과거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준다는 것보다 너는 이렇게 과거에 이런 것을 지금에 가져와서 전이 속에서 엉뚱하게 걸맞지 않게 나한테 이렇게 내 앞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분은 지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앞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주기보다는 얼차례를 시키는 거죠. 정신 차려. 여기는 나는 과거에 너의 원대상이 아니야. 너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꾸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네가 지금 뭐라고 할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너는 팬터시 속에서 과거의 정서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좋은 사람 되라고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과거에 너의 원대상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너가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석을 내가 열심히 해석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사람은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쩌면 저항을 해소한다고 하는 근데 이게 현대정신에서 그 패러닥시칼한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저항에 조인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2단계 방법이라는 얘기. 바로 저항을 해소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게 아니고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안 해.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이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스스로 저항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햇볕 장착의 효과라는 거죠. 결국 이분이 겨울에 속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임상에서도 속옷 입고 다니는 사람 나오죠. 실제로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서 옷을 잘 못 갈아입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은 추운 겨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졌던 옷을 두툼하게 입었던 것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를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했던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봄이 되고 여름이 됐는데도 계절이 바뀐 것에 둔감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옷을 벗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따뜻한 세상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계속해서 아직도 추운 겨울이 계속된다고 이 사람은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옷을 벗는 순간에 자기가 얼어 죽어버릴 거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따뜻한 대상이 나타나서 세상은 다 꽁꽁 얼어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안전한 대상으로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있을 때 실제로 이분은 계속 테스트해봐요. 나를 다 보호할 것처럼 하고 있고 나를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내겠어 하면서 엉뚱한 짓을 계속하면서 역시 세상은 얼음장이야 라고 그걸 입증하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이율배반적이죠. 그런데 이분을 온전히 수용하는 이 과정을 가면서 이분 스스로가 겨울이 아니고 지금이 여름이라는 것을 깨치게 된다. 온 세상이 여름이 아닐지라도 이 상담실 안은 여름이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속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그래서 현대적인 신분석은 전이 저항을 해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이 저항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은 저항에 조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 편이 돼줘야 된다. 이 사람 편이 돼 있으면 자기 편으로서 같이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 이거 필요 없네요 라고 이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과정이 사실은 문자로 써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 경험 속에서는 아주 단순해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너 꼴이 그게 뭐야? 라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비난하지 않고 너 사실은 너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이걸 깨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담자하고 한 편이 돼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조인이나 미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저 사람 편이 돼준다. 근데 이 사람 편이 돼서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짓을 계속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 근데 누군가가 자기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해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수용받고 이해받기 위해서 애썼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는 이 참 험한 세상 속에서 다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겹겹이 속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느냐가 치료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뮤지컬 보러 갔었는데 그 뮤지컬에 아이가 너무 매료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은 공감이 좀 공감이 이루어져. 일어나서
그래서 그걸 이제 상담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되게 일치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음, 그 배우의 목소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내담자도 그 목소리를 너무 그 좋아해서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상담 시간에 걔 노래도 막 하는데 되게 좀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내담자한테 마음이 확 많이 뭐랄까 그전까지는 그냥 듣고 이해는 했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 공연이 끝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공연 때만 하더라도 내가 너무 좋아서 끝나면 그에 대해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좀 더 찾아보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사라지던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해가 더 많이 되고 허용이 더 많이 된 듯한 느낌인데 또 신기한 게 그래서 저는 상담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이제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네, 좀 더 이렇게 자기애적 전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게 더 같이 느끼게 되면서 뭔가 분명히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바로 제 3자가 등장하더라고요. 자기를 이제 치료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죄고 저것도 하면 죄고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 내담자하고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보니 상담에 와서 항상 요즘은 갈등이 그 3자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가운데서 선생님은 해도 된다 그러고 여기는 하면 죄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로 혼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의 갈등, 심리적인 네, 갈등 구조를 외연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 대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변화가 오려고 하는 시점에 좀 외적인 형태로 방어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 생각. 방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뭔가 하나가 또 그러니까 그 자기 외적으로 안에서 뭔가 이걸 수용하지 않고 외부에 네, 이념 두 명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 네, 자기는 관절하고 있는 이 묘한 상황이 일어났잖아. 네, 딱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뭔가 대결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울질 당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역전일을 조심하셔야죠. 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체험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심리 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두 명의 치료자를 나눠서 한쪽에는 자기를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치료자. 그러니까 꼭 도덕이라고 해도 언필칭 도덕이라.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형태, 몰드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과 한쪽에서는 네 삶은 너의 자유스러운 네가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허용하는 쪽.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심리 내적 갈등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죠. 근데 이 갈등을 스스로 통합해내는 변증법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이분이 힘드니까 다시 자기 안에 있는 배드 아브젝트 하나를 또 하나 선택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으로 지금 몰아내버렸어요.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심리 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외연화해서 외부 현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 과정 중에 하나겠죠, 교수님?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 다 있는 거죠. 방어, 지금은 자기가 음, 심리학적으로 소화를 못 하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 방법 중에 하나로 부인형을 등장시켰어요. 되게 묘하네요. 정말 신기하다. 그, 그 자기의 어떤 내면 안에 그 갈등을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왜 예외나 시킨 거예요? 을 못하니까 외연화를 시켜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사용해서 강렬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안동원, 저기 뭐지, 김동완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도환 이럴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 배우가 됐어요. 예, 예. 그 뮤지컬 배우가 됐네, 뮤지컬 배우가 됐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배우가 돼서 어. 그 내담자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그거죠. 어. 이 사람은 관전자의 입장에 지금 오징어 게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쨌든 저도 교수님 이야기하니까 더 와닿는 게 그게 본인이 심리적으로 덜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포용해줬는데 의심을 계속 했었거든요. 계속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되는지 계속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부분에서 괜찮다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상담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상담자의 권위적인 허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바로 이제 같아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건 사람은 상담자가 결정해 줄 건 아니잖아요, 실은. 그 부분이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오소리티를 가진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음. 중립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건. 부분에서는 같이 중립적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버린 셈이죠. 제가 그동안은 이제 그 내담자가 제가 평가하기에 중립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만큼의 자아가 약하다고 강하지 봤거든요.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결정을 내리는 권위로서 좀 역할을 의도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예, 보조 이거 역할을 하고 싶으셨던 건데 그게 어떤 면에서 이런 데미지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성장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대처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그러니까 해요. 우리가 조잉이나 미러잉 한다고 그래 공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정서 혹은 에펙트 혹은 그 모티베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딜루전한 아이디어나 이 사람이 고정적인 고착된 생각 자체까지 조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분들은 우리를 권위자로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안 나와. 아이덴티티를 더 사용해서 들어가. 계속 질문하는 거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선생님. 이 함정에 빠져들면 어느 쪽으로 조언을 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처절하게 보복당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보복을 하고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나를 엉뚱하게 오도해서 나를 거기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건 반사회적이 아니냐고 나를 오히려 공격해요. 선생님이 비도덕적이라고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공격 대신에 외부 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3자를 등장시켰어. 그러니까 대리전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 혼자를 못 이기니까 자기보다 훨씬 힘센 사람을 가지고 와서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자기가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김동완 선생님을 공격당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김동완 선생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샀어요. 네, 샀어요.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청부살인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김동완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그 내담자를 정말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그 오온해주고 조이닝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걸 굉장히 그 내담자가 굉장한 또 역동을 줬을 것 같아요. 얻어내려고. 그 허락을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프리미엄 애썼을 것 아이덴티티잖아요. 같다는 프리미엄 생각이 들어요.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느낌을 이번에 받았어요. 어,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이렇게 삼자를 대동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본인 얘기를 안 하고 삼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스탠스를 막 이렇게 허물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나에 대한 평가자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상화 존재가 된다는 게 항상 묘하다. 이상화로 시켜놨다가 평가자라가 이 사람은 통합된 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상을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과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 항상 이분법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자기도 아주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 두 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선생님 이상적인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착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뒤틀리면 공격하고 싶은 아이, 피해받아서 공격하고 싶은 자기가 어쩌면 그건 자기라기보다는 자기를 공격했던 대상의 정서를 자기가 오운하면서 꼼짝 못했던 자기, 비난받았던 자기를 자기 셀프를 우리에게 투사해버린다. 이런 경우. 그럼 나는 꼼짝 못해. 이 아이는 지금 이래 왜 저 선생님은 이러고 저 선생님은 하지 말라는데 왜 선생님은 하라고 그래요? 라면서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숨도 못 쉬는 아이가 돼버렸어. 그래 이게 이분의 지금 전형적인 보드라인이라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은 자기, 통합되지 않은 대상, 내가 부분 대상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합된 대상으로 이 사람이 아직 가져갈 힘이 없다는 얘기.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은 정말 아주 리얼리틱한 내적 대상관계를 보여주고 있네요. 바로 정말 내적 신기하다. 대상관계. 와, 너무 신기하다. 인형도 네네. 우리가 인형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무의식적 역동이 엄청 파워풀하네요. 김동완 선생님. 와. 네. 되게 하여튼 뭐랄까. 근데 이런 경험이 훨씬 더 내담자하고 거리는 더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요. 내가 공감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이 과정이죠. 이 사람이 저항하고 있는데 이 저항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내가 이 권위자가 아닌 것이 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말은 권위자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권위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너하고 같아라고 조인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힘이 내 쪽으로 보면 나는 너보다 더 잘 통찰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 괜찮은 거야. 괜찮다고 하는 건 내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되게 이렇게 이렇게 관조하고 이렇게 바라봐주는 어떤 게 좀 약간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예,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역동은 되게 파워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는데 그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사람이 관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히려 되게 안정감이 더 내담자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근데 문제가 그게 이 사람들의 전의는 항상 스테이블한 전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의가 변한다는 얘기야. 전의가 변하니까 우리가 투사가 나한테 좋은 대상을 편안한 대상으로 투사할 때는 이상적인 대상으로 투사할 때는 나는 이상화된 대상이니까 편안해요. 이 사람들은 내적 대상 중에 나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대상을 투사하는 순간
우리는 형편없는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런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결국은 이 판타지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 사람 이 판타지 속에 이 인형으로서 두 사람이 외부에 돼 있지만 또 나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이 이미지 자체는 저 사람 이미지 내서 이미지가 같이 막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대상으로 느껴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대상으로 느껴지. 그러니까 수용해주고 다 공감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지나치게 허용적이 되면서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결정해야 될, 이 사람이 숙고해야 될 부분을 내가 대신 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준 꼴이 됐죠. 어떻든 이 사람의 쪼개진 이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게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비난하고 싶어져요. 너는 왜 나 한 사람으로 상담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불편하게 하느냐는 점수가 내한테 여기 어떤 라이벌리도 생겨나고 엔비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파괴적인 역동을 함께 불러오죠 지금.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액팅아웃 하지 않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심히 내적으로 이해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분에게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또 그러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니면 그 얘기는 너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니? 라고 하면서 계속 탐색하는 거야. 엑스플로레이션 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결론을 내려고 절대 하시지 마세요. 어느 쪽 결론도 결국은 부메랑이에요. 이분들하고 계속 속는 거예요. 꼭 그 얘기만 해주면 자기 착한 사람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칼 꽂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결론을 내면 바로 우리가 공격당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허용하는 것도 어쩌면 권위적일 수도 있겠다는 그 말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남선생님이 아주 적절하게 보신 거예요. 허용한다는 것은 권위자라는 얘기예요.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허용하셔야 된다. 내가 중간에서 방아선 치지 말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주는 것도 내가 이 얘기 안 하면 이 사람 떠날 것 같고 나를 더 공격할 것 같아서 내가 밀려서 이 사람한테 그거 괜찮아라고 얘기한 거란 얘기죠. 아우, 저 기대되네요, 김동완 선생님. 상담하고, 이제 12월 쉬는 게 아쉽네요. 1월 달에 들어야 되겠네. 이 케이스는 사실은 나중에 책을 한 권 쓰셔도 좋아요. 아주 좋은 인간 케이스예요.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내적 갈등이 외현화돼서 실제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케이스예요. 아주 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주 실증적인. 네. 그동안 치료 세팅에 구축해 놓은 걸 거기서 다 이렇게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밥도 사주고 전화도 다 받아주고. 바로 이제 그거잖아. 네. 선생님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와. 이분들이 대상을 부분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주 좋기만 한 대상, 아주 나쁘기만 한 대상, 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잘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매섭기도 하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대상을 이 사람은 수용을 못해요. 좋거나 나쁜 양극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